자, 이렇게 이제 X형 색채 열성유전, 반성유전 형식을 보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이 부모가 특히 여자 같은 경우에는 열성 유전자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또 이제 생명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단지 유전만 열성 유전만 이제 자녀에게 이렇게 전달을 할 수도 있고 그죠. 이제 또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 열성 유전자를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이제 또 생명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유전 형식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XY 남자잖아요. 그죠? 이 남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열성 유전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이제 생명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XX 이제 여자 같은 경우에 열성 유전자를 하나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이 사람은 이제 그 생명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자녀에게 이 유전자만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를 잠재성 생명 보인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두 개 다 열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여자 역시도 생명으로 나타날 텐데요. 그래서 요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실제 부모가 이제 그 열성 유전자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실제 자녀에게서 생명이 나타날지 혹은 안 나타나고 단순히 또 뭐 유전 인자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그것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이 생물학 시간에 다 하셨기 때문에 기억을 다 하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몇 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상인 아버지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정상이라고 하면 하나도 열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상인 아버지와 그리고 보인자인 어머니 그러면은 열성 유전자를 갖고 있으나 실제 본인은 생명으로 드러나지 않는 보인자인 어머니가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태어나게 될 자녀들은 실제 생명으로 나타날 확률이 어떨까 이걸 한번 알아보자는 겁니다. 요렇게 하셨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셨을 겁니다. 자, 먼저 보게 되면은 XX 니까 X 이렇게 적어 볼게요. 그 다음에 또 XX 이렇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보게 되면 X-Y 그리고 XY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XY가 남자니까 여기다가는 X-Y 그리고 XY 이렇게 적어 주실 수가 있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X-X 그 다음에 XX 이렇게 적어 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이러한 이제 부모님을 이러한 이제 남녀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을 때는 만약에 남자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면은 2명 중에 1명은 생명이겠죠. 그죠? 50%의 확률을 가지게 되는 거고. 만약에 여자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면은, 요런 경우는 보인자이긴 하지만 실제 생명으로 나타나진 않잖아요. 그래서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생명으로 전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남자든 여자아이든 이제 누가 태어날지 성별을 모르기 때문에 총 4명의 아이가 태어난다라고 가정했었을 때, 1명의 아이만이 생명으로 나타날 거기 때문에 이제 생명으로 나타날 확률은 이렇게 하면은 25%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통해서 또 문제가 나온다면 풀어 주실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자녀가 생명으로 나타날 확률을 한번 계산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다른 예를 한번 봐볼까요? 자, 요런 경우를 한번 봐볼까요? 두 번째 경우. 자, 아버지가 색각 이상이 있습니다. 그죠? 요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와 엄마는 이제 정상입니다. 요런 경우에 마찬가지로 유전 형식을 한번 이렇게 나타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자, 아버지가 X-Y, 어머니가 정상 XX다.
이제 이 두 남녀가 결혼을 하여 자녀를 낳았을 때 태어나게 될 자녀가 생명일 확률은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보게 되면 x-x, x-x 되고 여기는 xy, xy 되네요. 자, 이렇게 되네요. 그죠? 자, 이렇게 봤었을 때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정상.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또 어때요? 둘 다 보인자이긴 하지만 실제 생명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자녀가 생명으로 나타날 확률은 0%.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유전 형식에 따라서 태어날 자녀들의 생명 유전 확률을 계산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다 한번 해보시고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같이 풀어보실게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거든요. 자주 나오는 문제라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지문으로 나왔죠. 그죠? 자, 아버지가 색각 이상이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라도 유전 형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생명으로 나타난다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색각 이상이다라고 하면 x-y 이렇게 적어주실 수 있으실 거고, 엄마는 보인자, 실제 생명은 아니지만 열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보인자, 잠재적 생명. 이렇게 적어주실 수가 있겠죠. 자,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여 자녀를 낳았다 라고 했었을 때 해보시게 되면, 자, x-x 그리고 두 번째 x-x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보게 되면 x-y 그 다음에 xy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생명인 경우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확률적으로 봤었을 때는 자녀가 생명일 확률은 4분의 2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50%, 그죠? 50%가 자녀 중에서 이제 50%, 이제 2명 중에 1명은 생명으로 나타나겠다 보시면 되겠고, 여자 남자를 구분을 해도 똑같네요. 그죠?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도 2명 중에 1명,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도 2명 중에 1명이 생명으로 나타나겠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부분 생명 이색형 색각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의 전 생명과 다르게 성염색체 열성 유전으로 이제 이런 식의 유전 형태를 가지다 보니까 지금 이제 조금 확률적으로 그래도 생명이 나타날 확률 자체가 조금 나타날 빈도가 좀 적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서 생명 확률을 알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 생명 이색형 색각은요, 조금 형태가 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구분을 해서 이제 살펴보실 수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먼저 첫 번째 이제 적생맥 나와 있죠. 적생맥. 실제 생명을 알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된 것이 이제 적생맹이다 보니까 이제 이름을 이렇게 적생맹하고 제1색각 이상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견하게 된 게 녹생맹에 대해서 발견을 하고 마지막으로 청황생맹에 대해서 발견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제1생맹, 제1색각 이상, 제2생맹, 제2색각 이상, 제3생맹, 제3색각 이렇게 이름을 이제 또 이런 식으로 부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가 근데 생명이라고 했었을 때는 적생명, 녹생명 이렇게 구분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적록생명으로 거의 구분을 그냥 같이 이게 뭉텅그려가지고 구분을 하죠. 그죠? 청황생명은 아주 드문 경우거든요. 거의 이제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 대부분 99% 이상이 적록생명에 해당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요 특징을 보게 되면 왜 적록생명을 갖다가 적생명, 녹생명 구분하지 않고 같이 부르느냐. 실제 봤었을 때 지금 보시게 되면 적생명을 가진 환자가 지금 여기 보고 계신 이 색상한 실제 정상적인 색각을 가진 사람이 봤었을 때 이제 보게 되는 이 색상한 인데 이것이 이제 적생명 환자한테는 이런 식으로 보여요. 적색깔 자체가 조금 검정색이나 흰색
회색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녹색도 구분하기가 힘들고. 근데 녹색맹도 비슷하잖아요. 거의 동일하죠. 지금 주트라노피아, 적색맹은 프로타노피아 이렇게 되는데 두 개 다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구분해서 살펴보기엔 너무 좀 미묘한 차이라 구분하지 않고 그냥 정록생맹이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실제적으로 우리 C세포에 있어가지고 적색맹은 그 삼원색 중에서 적색깔 이제에 해당하는 추체세포가 결여가 된 경우고, 그래서 시감적으로 이것의 보색인 녹색이 이제 구분이 좀 힘든 그러한 형태로 나타나다 보니까 요렇게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적색맹, 적색과 그 적색의 보색인 청록색. 아까 저희가 그 보색 관계 살펴봤었잖아요. 그래서 요것의 구분이 이제 힘든 경우가 적색맹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두 가지의 추체세포만 가지고 있는 것이죠. 녹색하고 파란 색깔 두 가지만 가지고 이제 사물을 보다 보니까 이런 식의 어떤 시감을 가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봤었을 때 지금 이제 지금 요것도 그렇지만 아래쪽에 있는 경우에는 지금 요런 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요런 색감이 요런 식으로 보인다. 그리고 장미색 같이 붉은색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엷은 보라색으로 보일 수 있고, 그리고 황색과 녹색도 조금 구분하기 힘든 이런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녹색맹 같은 경우에도 시감적인 부분은 거의 유사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녹색맹이다라고 하면은 우리 추체세포 중에서 녹색깔에 해당하는 추체세포가 결여된 상태고, 이것의 이제 보색인 적자색, 마젠타색의 구분이 힘든 그러한 눈을 녹색맹이라고 정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나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는데, 여기에서는 장미색을 봤었을 때 약간 회색으로 혼동하기, 그러니까 미묘한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색감을 가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청황생맥이 있는데요. 트리타노피아라고 부릅니다. 제3생맥, 제3색각 이상. 청색이랑 그의 보색인 황색을 구분하기 힘든 경우를 청황생맥이라고 하고요. 이제 선천적인 경우는 극히 드물고 발생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상안의 그 색각 상태와 이 제3생맹, 그 청황생맹에 있어서 청황생맹이 봤었을 때의 이 색감 자체가 좀 이제 차이가 나죠. 지금 청색이랑 황색 자체가 구분이 잘 안 되겠죠. 지금 보시게 되면 황색이 거의 분홍빛으로 보이잖아요. 이런 식의 색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 청황생맹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혹시 그 개가 녹색맹인 거 알고 계셨어요? 개가 녹색맹이거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면 개 역시 녹색맹이다 보니까 정록이 구분이 힘들겠죠. 근데 왜 그 안내견들 있잖아요. 시각장애인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안내견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중요한 게 이런 이제 뭐 신호등을 건넌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그 해야 할 임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근데, 안내를 하잖아요. 그 신호등 건너고 하는 그런 이제 교통 부분에 있어서. 그때 어떻게 구분하는지 혹시 아세요? 개 같은 경우에도 그 정록 구분이 힘들기 때문에 그 훈련을 받습니다. 신호등의 그 위치에 따라서 어느 부분이 깜빡일 때, 가면 안 된다. 어느 부분이 이제 불이 들어왔었을 때, 이제 안내를 해야 된다. 이제 데리고 갈 수 있게끔 해야 되게 이게 점등 위치를 보고 안내를 할 수 있게끔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이제 시각적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이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밤눈이 더 좋고요. 그리고 동체 시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제 시각적인 부분에 더 발달을 한 거죠. 참고로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색맹, 부분색맹 같은 경우에 이색형 색각 이상, 부분색맹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종류, 적색맹, 녹색맹, 청황색맹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 적색맹과 녹색맹은 그 나타나는 증상 자체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그냥 정록색맹으로 같이 이렇게 묶어서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고, 전체 빈도에 있어서 대부분 정록색맹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색약인데요. 삼색형 색각 이상이라고 부릅니다. 색약, 삼색형 색각 이상.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앞서 살펴봤었던 그 부분색맹이랑 유사한데, 부분색맹 같은 경우엔 세 가지 추체세포 중에서 하나가 결여가 된 거잖아요. 두 가지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색약 같은 경우에는 세 개 다 가지고 있어요. 세 개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세 개 중에서 하나가 조금 그 기능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추체세포가 일단 다 있기는 하지만 하나가 좀 적은 거죠. 그래서 색깔을 구현을 하는 데 있어서 비율 자체가 하나가 조금 적다 보니까 이 혼합하는 비율 자체가 조금 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색감이 정상 안에 그 색감이 느껴지는 거랑은 약간 차이를 가진 그런 식의 어떤 색감이 느껴진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위쪽은 색약 환자들에 있어서 느껴지게 되는 그 형태별로 색감이고, 밑에는 앞서 살펴봤었던 그 부분색맹에서 이제 보여지게 되는 이제 색감 형태인데, 먼저 보게 되면은 아까 그 적색맹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보인다고 하면, 적색약, 지금 제1색약이라고 하는데 적색약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 색깔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정상이랑은 좀 다르게 느끼시죠? 녹색이랑 적색에 있어서 구분하는 게 조금 힘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이고, 두 번째로 녹색맹이 이렇게 보여졌다라고 하면은 녹색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역시나 지금 보면은 그 적색약이랑 녹색약도 비슷한데 미묘하게 조금 다르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지게 된다. 그리고 청황색맹이 이렇게 보여졌다라고 하면 청황색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진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세 개 중에서 세 개 다 있긴 있습니다. 근데 하나가 좀 그 기능이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색약이라 하면 제3색형 색각 이상이라고도 부르는데, 일단은 세 가지 추체세포를 다 가지고 있는데 세 개 중에서 하나가 부족하다 보니 이 색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혼합 비율이 조금 정상인하고는 좀 다르다. 그래서 조금 다르게 느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런 색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빛이 강하거나 채도가 높으면은 이제 정상인처럼 느끼는 것에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조명이 좀 약하다, 물체가 좀 작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구분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얘기죠. 그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구분하는 것은 앞에서 보신 거랑 동일하게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적색에 대해서 그 보색인 청록색을, 녹색에 대해서 그 보색인 마젠타 적자색을 좀 구분하기 힘들다. 그리고 이제 그 청색에 대해서 노란색을 좀 구분하기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색맹, 부분색맹, 색약, 이렇게 세 가지 색각 이상, 선천적인 색각 이상을 구분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후천적인 색각 이상을 발생시키는 그런 이제 경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천적으로 색각에 어떤 장애를 발생시킨다, 즉 색각 기능에 문제를 발생시킨다라는 것은 망막에 있는 추체세포에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는 그런 요인들이 되겠죠. 추체세포에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는. 그래서 시신경이 위축됐다, 맥락막 망막 질환이다, 시신경 섬유 질환이다, 망막의 추체,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뒤쪽으로 밀려서 망막의 어떤 추체세포에다가 어떤 자극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로 후천적 색각장애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 시신경 자체가 위축이 됐다라고 했었을 때 전체적인 어떤 색각장애를 발생을 시키고요. 반면에 이제 맥락막이나 망막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청색각의 문제를 조금 더 이제 발생을 시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신경 섬유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했었을 땐 실제 나타날 때는 적색각의 문제를 발생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발생시키는 이런 원인들을 보게 되면 일단은 그 망막의 주체세포의 어떤 자극이 가해질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이제 그 원인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주체세포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은 색각장애뿐만이 아니라 주체세포의 그 기능인 이제 형태시가 힘들다라는 거기 때문에 시력장애도 동반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이 되고요. 원인으로 봤었을 때는 뭐 어떤 이제 물리적인 자극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그 외에도 히스테리 그리고 어떤 심리적인 요인 그리고 안저에 어떤 문제가 있는 여러 가지 질환 그리고 시로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주로 이제 후천성 색각 장애를 발생시키는 요인들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색각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들에 있어서 선천적인 요인과 후천적인 요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다음으로 색각 이상을 나타내는 이제 빈도, 유전 형식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앞서서 저희가 이제 제일 처음에 살펴봤었던 게 전생맹인데 전생맹은 극히 드물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체 인구에 있어서 0.003%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자, 부분생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전 형식 자체가 성형색체의 열성 유전에 의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유전될 때 남자 같은 경우에 하나의 그 열성 유전자만 가져도 바로 이렇게 그 생명으로 나타나니까 훨씬 더 생명이 나타날 확률이 높죠. 그래서 남자가 여자보다 한 10배 정도 생명으로 나타날 확률이 높습니다. 남자가 많고요. 자, 그리고 여기도 앞에 했었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놨는데 전생맹 같은 경우에는 삼원색에 해당되는 시세포가 하나도 없고 상염색체의 열성 유전에 의해서 발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종류를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그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 살펴봤었던 게 부분생맹이었는데 부분생맹은 세 가지 추체세포 중에 하나가 결여된 거,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자, 두 개가 있는 경우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성염색체의 열성유전, 반성유전이라고도 하죠. 에 의해서 이제 나타나게 된다 말씀드렸고 구분을 할 때 적생맹, 녹생맹, 청황생맹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보통 적생맹이랑 녹생맹은 같이 묶어서 적록생맹으로 이제 구분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색각 이상이 있어가지고 가장 이제 정도가 좀 이제 괜찮은, 그죠? 추체세포는 다 있는데 하나가 좀 그 기능이 약간 결여가 된 그러한 형태가 색약이 되겠는데요. 발생하는 원인은 부분생맹이랑 동일한 원인으로 발생을 하고 형태도 이제 동일하죠. 동일한데 이제 기능이 하나가 좀 부족한 그런 경우가 색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색각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부하는 검사법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제 사실 색각에 어떤 이상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직업을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제약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특히 뭐 항공업과 관련을 했었을 때는 색각 이상이 하나도 있으면 안 되지. 전혀 문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정상적인 색각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이제 뭐 그런 직종에 종사를 할 수가 있고 항공 말고도 뭐 항만도 그렇고 이제 버튼을 눌러서 뭔가 조작을 해야 되는 경우에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또 제약이 있을 수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경찰이나 소방관 같은 경우에도 일부 제약이 있습니다. 이제 약간씩 그 색각 기능에 대한 어떤 조건이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 직업군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직업군 같은 경우에는 먼저 조금 살펴보시는 게 좋죠, 그죠? 그래서 색각에 대한 어떤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간단한 방법부터 해서 조금 정밀하게 아주 자세하게 이 사람의 색각 이상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어느 정도인지 정도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서요. 몇 가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색각 검사를 하는 목적은 색각 장애의 판별, 그리고 피검자의 사회생활, 즉 직업을 선택한다라거나 또 안전과 관련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지에 대한 이제 사전적인 파악이 이제 색각 검사의 목적이 되겠죠. 자, 그리고 색각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세포에 있어서 추체와 관련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반부의 추체, 시신경 기능의 어떤 평가를 위해서도 색각 검사를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 색각 검사를 할 때는 일단 추체 기능의 활동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도는 이제 좀 밝은 조도하에서 검사가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200에서 500룩스 정도의 밝은 조도하에서 검사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요런 이제 검사 진행할 때는 구름 끼고 있을 때 일사광선, 직사광선 하에서는 검사를 좀 피하라. 색깔에 대한 인지가 조금 이제 이상으로 판정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은 좀 피해주면 좋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정도까지가 가장 좋다라는 것까지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색각 검사에 있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소개시켜 드릴 방법은 일단 색광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색깔을 가진 광, 빛을 이용을 하는 방법인데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등화법이 있고 두 번째는 색각경이 있는데, 등화법 같은 경우에 아주 간단하게 이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한테 보통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등화법에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것은 이제 일단은 이제 주 목적이 사실은 신호등이나 이런 것들을 구분을 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신호등에 있는 색깔들을 갖다가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호등 색깔을 갖다가 빨간색, 이제 녹색, 그리고 노란색 이걸 갖다가 검사자가 이렇게 들어서 보여줬을 때 피검자도 똑같은 색깔을 들 수 있는지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등화법이고요. 두 번째 색각경이 있는데 아노말로스코프라고 하는 이제 색각경이 있습니다. 지금 위에 있는 이 기기인데요. 이 기기를 이용을 해서 검사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다른 어떤 검사들보다 이 색각 기능에 있어서 정밀한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색각 이상을 가지고 있는지 나중에 보면은 이제 이 사람이 뭐 적색맹인지 녹색맹인지 그 정도가 어떤지 그런 것까지도 디테일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정확한 검사를 할 수 있기는 한데 이제 조금 조작이 힘들고 기기 자체가 굉장히 비싼 것이 단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검사는 아노말로스코프다. 이렇게 하나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살펴보실 게 이제 요 색각 검사법은 가장 많이 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보고 계신 게 가성 동색표라고 하는 색각 검사 도구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점이 막 있고 이 점들 안에 약간의 색깔이 있는 점들로서 뭐 숫자를 적어 놓기도 하고 아니면 기하학적인 형태를 갖다 그려 놓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책자처럼 넘겨가면서 이 숫자나 어떤 이제 기하학적 형태를 구분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뭐 색각 이상이 있다 없다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이 이 가성 동색표법입니다. 가성 동색표. 근데 이제 그 형태가 뭐 이시아라식도 있고 한천석식이라고 해서 한식 색각 검사, 이거는 개발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붙인 거예요. 하는 방법은 동일한 그 방법으로 만드는 거고, 그리고 하디랜드 리틀이라는 이제 사람이 만든 이제 색각 검사 가성 동색표도 있습니다. 요 세 가지 중에서는 요 방법이 가장 정확해요. 주로 이제 요 두 가지 방법을 아마 이제 이용을 해서 검사를 해보셨을 텐데요.
실제 요걸 이용을 하는 이유가 굉장히 빨리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색각 이상 있다 없다 여부 정도는 이제 빨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요런 방법이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정록생맹이다 뭐 이런 건 알 수는 있지만 적생맹인지 녹생맹인지 구분은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정도도 알 수는 없어요. 근데 하드랜드 리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책자의 구성상 이 사람이 정록생맹 이렇게 아니라 적생맹인지 녹생맹인지도 구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정도도 뭐 경도인지 아니면 중등도인지 아니면 아주 심한 정도인지 그 정도까지도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한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은 방식을 이용을 할 때 가장 정확한 가성 동색표법이라고 하면 하드랜드 리틀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형태로 되어 있는 색각 검사표가 있고, 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색상 배열법이 있습니다. 앞서서 보신 가성 동색표법보다는 훨씬 더 정확한 색각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이제 그 기준이 되는 색깔을 딱 정해주면 이것과 유사한 것대로 유사한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번호대로 나중에 딱 뒤집어 보게 되면 순서가 이렇게 번호가 뒤에 적혀 있거든요. 그게 쭉 다 맞으면 색각이 이상이 없는 것인데, 한두 개 정도 서로 이렇게 엇갈리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숫자의 배열이 이제 약간 이제 뜬금없이 규칙을 가지고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 사람이 정록생맹인지 청황생맹인지 이런 것들을 또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지금 이제 요거나 똑같은 방법을 이용을 하는데 이 판넬 자체가 얘는 100개예요. 이건 15개고 훨씬 더 정확하겠죠. 당연히 이렇게 많은 거는. 근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기 때문에 주로 이 색상 배열법 이용할 때는 15휴 테스트 이제 한 15개 정도를 주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것도 비교적 이제 정확한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색패를 나열하는 방법이 있고,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털실들이 막 있죠. 울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털실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보면은 털실을 막 여러 개 이렇게 흐트러져 놓고 검사자가 이렇게 선택하는 거를 피검사도 똑같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검사를 진행하는 방법이 이 털실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색각 검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색시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색시증은 색깔이 뭐 지금 보면 적시증, 황시증, 청시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시증은 온 세상에 빨간색 셀로판지 같은 거 이렇게 덮여져 보이는 거예요. 황시증은 노란색으로 이런 식으로, 청시증은 청색으로, 녹시증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착색이 되어 보이는 색각장애를 색시증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런 것들은 언제 나타나느냐라고 하면은 먼저 적시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수술을 하고 나서 출혈이 많이 됐었을 때 일시적으로 보통 나타납니다. 그래서 과다한 출혈 후에 이제 외부가 붉게 보이는 현상을 적시증이라고 하고요. 황시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가 노랗게 이렇게 보이는 건데, 주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산토닌 등의 약물 중독 시 혹은 황달, 뭐 간이 안 좋다거나 이런 경우에 또 이제 나타날 수가 있고, 그리고 청시증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수정체를 떼어냈다. 그럼 수정체가 가지는 기능 중에 조절 기능도 있지만 자외선 흡수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이 수정체를 적출을 하고 나면 자외선 흡수를 해줄 조직이 없죠. 그러면 태양광에 있어서 단파장이 바로 망막까지 도달이 되다 보니까 수정체가 못 막아주니까 이제 세상이 좀 퍼렇게 보이는 이런 이제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뭐 이제 수정체를 적출하고 나면 바로 이제 인공 수정체를 삽입을 하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인공 수정체를 이렇게 넣는다라고 하더라도 그때 넣을 때도 약간의 이제 그 자외선 흡수 기능이 있는 그런 인공 수정체를 또 삽입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또 청시증이 이제
동반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이제 고려를 해서 넣게 되고, 그래서 수정체가 일단 인공 수정체로 넣는다라고 하더라도 그 기능이 본래의 수정체만큼을 다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눈부심이라든지 청시증이 약간이 동반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또 청시증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색각 검사할 때 잠깐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색각 검사할 때 주의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색각 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있어서 추체세포의 기능을 확인을 하는 것이다 보니 일단 검사하는 조건 자체가 밝은 조도하에서 검사를 실시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직사광선 이런 거 피해달라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검사할 때는 조금 가까운 거리 한 75cm에서 검사를 진행을 하고요. 안경을 써야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교정 안경을 쓰고 검사를 하시게 되고, 그리고 이제 색깔을 인지를 할 때 똑같은 조건 하에서 검사를 진행을 하지 계속 보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기준 하는 것이 숫자는 한 3초, 그리고 그림이나 곡선은 10초 이내를 딱 기준으로 해서 요것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는지 못하는지 요걸 가지고 정상과 이상 여부를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광각과 색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광각이 무엇인지 광각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살펴보면서 저희가 이제 밝은 곳에서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 우리 눈이 수능하는 현상, 적응하는 현상을 명수능과 암수능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서 그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명수능 할 때 어떤 추체의 어떤 게 수능하는 그 형태, 그죠? 그리고 암수능 시에 수능하는 그 형태, 주체세포와 관체세포가 어떤 식으로 이 어두운 곳에 적응을 하는지 그것과 관련한 여러 가지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자, 요 이제 이 명수능과 암수능에 있어가지고 뭔가 이상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즉 명수능에 있어서 주체세포가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 암수능 시에 특히 관체세포에서 어떤 기능을 하지 못한다, 제대로 하지 못한다 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주맹이나 야맹,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지, 그 원인과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색각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자, 색각은 시세포에 있어서 추체의 기능이고요. 그죠? 그래서 이 추체의 어떤 기능과 관련을 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색각의 정의 그리고 색각에 어떤 이상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어떤 이상을 발생시키는지를 제1색형 색각, 단색형 색각 이상, 2색형 색각, 부분 생맹, 3색형 색각, 색약 이제 구분을 하셔가지고 그 나타나는 형태도 조금씩 이제 구분을 하셔서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이제 색각이 이상이 있다 없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양한 색각 검사법들이 이용이 됐었는데요. 다양한 색각 검사법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주시고, 어떨 때 이러한 색각 검사법을 이용을 하면 용이할지 그 적용하는 그 범위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